72년을 살아온 그녀 생의 마지막 전쟁이 시작된다. 사랑하는 딸 그리고 손주를 지키기 위한 싸움. 새벽 5시. 윤정이의 눈이 저절로 떠졌다. 알람 시계도 없이 그 어떤 소음도 없이 72년을 살아온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다. 군복무 30년, 은퇴 후 10년이 지났지만 생체 시계는 여전히 정확했다. 이부자리를 걷어내며 일어선 그녀의 움직임은 젊은 병사처럼 민첩했다. 이불을 개는 손길도 정확하고 반듯했다. 모서리를 맞추고 주름을 펴고 완벽한 직사각형으로 정리하는 습관은 몸에 배어 평생을 떠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규율은 곧 생명이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마당으로 나섰다. 가을 새벽 공기가 폐를 시원하게 채웠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바닥에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시작했다. 하나, 둘, 셋. 72살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탄탄한 근육이 움직였다. 할머니 또 운동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온 손주 민준이의 목소리에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아이를 번쩍 안아 올리자 민준이는 할머니의 단단한 팔에서 안전함을 느꼈다. 군인은 평생 군인이란다, 민준아. 그럼 나도 군인 될까? 넌 내가 되고 싶은 게 되렴.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까. 아침 식탁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큰딸 수민이 조용히 국을 뜨고 막내 수연이 도시에서 내려와 활기차게 떠들었다. 정희는 두 딸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느꼈다. 그런데 수민이 반찬을 덜기 위해 팔을 올린 순간 소매 끝으로 보라색 멍 자국이 드러났다. 정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30년 군 생활로 단련된 그녀의 눈은 놓치지 않았다. 그 멍의 모양새, 색깔, 위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민아, 그 멍은 뭐냐? 아, 그냥 부엌에서 부딪혔어, 엄마. 별거 아니야. 급히 소매를 내리며 어색하게 웃는 수민의 모습에서 정희는 모든 것을 직감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 회피하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거짓말. 수민아, 민준아, 빨리 먹어. 유치원 늦겠다. 수민은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정희는 딸의 등 뒤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불길한 예감이 솟아올랐다. 오후 혼자 남은 방에서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꺼냈다. 젊은 시절 군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군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 사람. 여보, 내가 또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창밖으로 수민이 민준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멀리서 봐도 어깨가 움츠러든 채 걷는 딸. 그 모습에서 정희는 확신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서랍에서 낡은 군 수첩을 꺼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그 수첩의 페이지를 넘기며 72세 할머니의 온화함이 서서히 사라져갔다. 대신 전장에서 싸워온 군인의 날카로운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평온한 일상 아래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다. 밤 11시 반. 박도연이 비틀거리며 현관문을 열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정장은 구겨져 있었다.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 오늘 늦었네. 밥은 먹은 거야? 수민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도연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밥? 회사에서 먹었어. 왜, 뭔 상관이야? 수민이 조심스럽게 재킷을 받으려 하자 도연이 갑자기 소리쳤다. 손 치워.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수민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도연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해 있었다. 네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뭔데? 집에서 애나 보고 있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잖아.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 했지만 수민은 참았다.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말했다. 물 좀 마셔. 술 좀 깨게. 지금 나한테 지시하는 거야? 누가 누구한테 명령해? 도연이 벌떡 일어서며 수민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아픈 표정을 짓는 수민을 보며 도연은 더욱 세게 움켜잡았다. 너 같은 여자를 누가 받아줘? 내가 있으니까 내가 사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아파. 놔줘.
그때 방에서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무서워. 수미는 급히 아이를 안아들었다. 작은 몸이 떨고 있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도연은 잠깐 우두커니 서 있다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자정이 넘어서야 민준이가 잠들었다. 수미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팔에 멍 자국이 더 짙어져 있었다. 찬물로 얼굴을 씻으며 자신에게 말했다. 괜찮아. 참을 수 있어. 민준이만 생각해. 하지만 눈물이 흘렀다. 그녀는 급히 눈물을 닦았다. 다음 날 아침 수미는 민준이와 함께 친정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부어 있었고 목에는 희미한 손가락 자국이 남아 있었다. 수미나 얼굴이 왜 이렇게 부었냐? 그냥 잠을 못 잤어. 민준이가 밤새 보챘거든. 정희는 딸을 유심히 봤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목은 왜 그러냐? 수미는 깜짝 놀라며 급히 스카프로 목을 가렸다. 아, 모기에 물렸나 봐. 11월에 모기가 어디 있어? 정희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다. 수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다. 수민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그 순간 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더 잘하면 돼.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정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딸의 말에서 모든 것을 이해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수민아. 폭력은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나만 참으면 되잖아. 민준이 아빠니까. 가정이 깨지면 민준이가. 수민아. 정희가 딸을 꼭 안았다. 수민은 엄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딸이 이런 고통을 받고 있었구나. 정희는 딸을 안으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 군인으로 살아온 모든 순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오후 혼자 남은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여보, 내가 남편을 지키지 못했듯이 딸도 지키지 못하는 건가? 낡은 군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다.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적었다. 목표 수민이 보호. 적 박도현. 잠깐 멈췄다가 이어서 적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72세 할머니의 눈빛이 사라지고 전장에서 싸워온 군인의 눈빛이 되살아났다. 며칠 후 밤 수민이 민준이를 재우고 나온 순간이었다. 엄마. 나.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정희 앞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더는 못 버티겠어. 죽고 싶어. 그 순간 정희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손이 떨렸다. 남편의 영정을 붙잡던 그때처럼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다. 엄마, 어제 도연이가. 수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 울었다. 정희는 딸의 어깨에 난 새로운 상처를 봤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다. 민준이 앞에서까지 나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으로 걸어갔다. 낡은 군 수첩을 꺼내며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전명 수민 구출. 수민이 눈물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정희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전장에서 수많은 작전을 지휘했던 장교의 눈빛이었다. 엄마. 수민아, 잘 들어. 난 전장에서 동료들을 지키지 못해 내 아버지를 잃었다. 정희의 목소리에 과거의 아픔이 배어 있었다. 그날 작전이 잘못됐어.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빨리 판단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내 딸은 절대 버려두지 않겠다. 이건 내 인생의 마지막 전투다. 정희는 수첩을 펼치며 계속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계획이다.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해. 하지만 엄마. 도연이네 집안을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민준이 할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박도현의 아버지는 전직 고위 관료였다. 수민아. 그래서 더 치밀하게 해야 한다. 정희는 수첩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다. 1단계 증거 수집, 2단계 법적 절차 준비, 3단계.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수연이었다. 언니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정희는 수화기를 받았다. 수연아 지금 당장 올라와. 언니 일로 상의할 게 있다.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하자. 그리고 검사로서의 조언이 필요하다. 전화를 끊고 정희는 다시 수민을 봤다. 수민아 이제 혼자가 아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싸울 거야. 하지만 민준이도 보호할 거다. 그 아이가 아버지의 폭력을 보며 자라게 놔둘 순 없어.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체면 때문에 참으라고? 남들 시선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라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체면은 남들이 보는 거야. 하지만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거다. 우리는 지금 명예를 지키는 전쟁을 시작하는 거야. 수민이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였다. 72년을 살아온 어머니의 굳은 의지 앞에서 그녀도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희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여보, 이번에는 내가 지켜내겠어. 우리 딸을, 우리 손주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수민이들을. 밤은 깊어갔지만 윤정희의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 1시간 후 수연이 급히 달려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수연은 말을 멈췄다. 언니 얼굴이 왜 이래? 설마 형부가 이런 거야? 나쁜 새끼. 수민의 얼굴을 보자 모든 것을 직감했다. 도연이 그 자식이. 수연아,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이미 군 수첩에 빼곡히 메모를 적어놓고 있었다. 이건 전쟁이야. 승리하려면 치밀한 작전이 필요해. 수연은 검사로서의 이성을 되찾으며 앉았다.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보자. 먼저 병원 진단서가 필요해. 그건 이미 생각해뒀다. 정희가 수첩을 보며 말했다. 1단계 병원 진단서 확보. 2단계 폭력 현장 증거 수집. 3단계 목격자 진술 확보. 엄마 정말 군대에서 작전 짜던 것처럼 하시네. 그래야 이긴다. 그때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정희야. 나 상훈이야. 정희의 눈이 커졌다. 오상훈. 함께 군 복무했던 군의관이었다. 상훈아? 어떻게? 소식은 듣고 있었어. 언젠가는 널 만나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서. 정희는 잠시 망설였다. 오상훈과는 남편이 죽던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었다. 그날의 일로 둘 사이에는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상훈아, 그렇게 생각했다니 고맙네. 아마도 할 이야기가 많을 듯해. 그렇지? 정희야. 넌 그날 그 일로 내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려 살았는지 모를 거야. 상훈아, 지금은 상황이 어렵고 다음에 우리 집으로 와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정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수연이 궁금한 듯 물었다. 누구세요? 옛날 동료야. 군의관이었는데. 정희는 말을 흐렸다. 과거의 상처를 다시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새 모녀는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했다. 수민을 병원에 데려가 정확한 진단서를 받았다. 의사는 수민의 상처를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명백한 폭행 흔적입니다. 고발하셔야 해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수연이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서 그들은 수민의 집 근처로 향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영상 확보를 위해 교섭했고 이웃들을 만나 목격자 진술을 수집했다. 그 집에서 소리가 자주 났어요. 밤늦게 고함 소리, 뭔가 깨지는 소리.
옆집 아주머니의 증언이었다. 왜 신고 안 하셨어요? 수연의 질문에 아주머니는 머쓱해했다. 부부싸움인 줄 알았거든요. 남의 집 일에 끼어들기도 그렇고. 정희는 속으로 씁쓸해했다.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이 이런 식으로 외면당하며 고통받고 있을까. 오후에는 뜻밖의 방문자가 있었다. 오상훈이 정희의 집을 찾아온 것이다. 75세가 된 그는 여전히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정희야, 오랜만이다. 상훈아, 정말 오랜만이야. 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수연이 눈치를 채고 수민과 함께 자리를 피했다. 그날 일, 아직도 후회하고 있어. 오상훈의 목소리에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상훈아, 그 얘긴 아니야.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해. 내 남편한테 못한 일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고 싶어. 오상훈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건 그때 은폐됐던 보고서야. 내 남편 사고 때의 진실이 들어있어. 정희의 손이 떨렸다. 20년 넘게 숨겨져 있던 진실이었다. 왜 이제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정희는 서류를 받아들며 결심을 굳혔다. 과거의 진실도 현재의 정의도 모두 찾아야 했다. 상훈아, 고마워.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싸우자. 방 안에는 긴장감과 결의가 흘러넘쳤다. 이렇게 윤정희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다. 박도현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민이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처가 식구들의 움직임이 수상했다. 이 망할 년들이 뭔 짓을 하는 거야? 그는 아버지 박영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직 고위 관료였던 아버지는 여전히 정계와 언론계에 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 아버지, 장모가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뭔 소리냐? 수민이가 가출했어요.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박영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내 놈이 또 뭔 짓을 한 거냐? 그게 조금 다툼이 있었는데. 조금? 내 놈 성질 내가 모르는 줄 아냐? 박영준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의 폭력적 성향은 어린 시절부터 문제였다. 자신이 엄격하게 키운 것이 화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었다. 알겠다. 내가 알아볼 테니 그동안 너는 얌전히 있어. 다음 날 박영준은 언론사 간부들과 점심 식사를 했다. 요새 가정폭력 관련 기사들이 너무 선정적이야. 공익을 위한다면서 사생활까지 파헤치는 건 지나치지 않나?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페미니즘 바람에 남자들만 나쁜 놈 취급당하죠. 부부간의 일을 왜 사회 문제로 만드는지 이해가 안 돼. 박영준은 은근히 자신의 의도를 피력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것이었다. 한편 경찰서에서는 담당 형사에게 압력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거 그냥 부부싸움 아니야?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하지만 폭행 흔적이 명확한데. 요즘 여자들이 워낙 예민해서 말이야. 조금만 건드려도 폭력이라고 하잖아. 담당 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위에서 압력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다. 이런 움직임들을 파악한 수연이 정희에게 보고했다. 엄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언론도 그렇고 경찰 쪽에서도 압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정희는 담담했다. 적이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공격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날 저녁 박도현이 정희의 집 앞에 나타났다. 술에 취한 채로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나와. 내 마누라 어디 숨겨놨어. 우리 가정을 왜 망가뜨리는 거야. 집안 망신시키지 마.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구경했다. 정희는 차분히 현관문을 열었다. 조용히 하세요. 이웃에 피해 주지 마시고. 피해? 내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거야. 처가에서 사위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거야? 무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보호? 웃기지 마. 부부간의 일에 장모가 왜 끼어들어. 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부부간의 일이라고 하셨나요? 폭력이 부부간의 일입니까? 폭력? 그게 무슨 폭력이야? 조금 다툰 것뿐인데. 그때 수민이 나타났다. 도연을 보자 몸이 움츠러들었다. 수민아,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안 갈 거예요. 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의연했다. 더 이상 당신의 폭력을 참지 않을 거예요. 폭력? 내가 언제 폭력을 썼다고. 도연이 흥분하며 수민에게 다가섰다. 그 순간 정희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한 발자국도 더 가까이 오지 마라. 어머니는 가만히 좀 있으세요. 나는 내 소나기에서 내 딸과 내 손주가 죽는 꼴을 두고 볼 수 없어. 정희의 목소리에 위압감이 실렸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수민아, 생각해봐. 민준이는 어떻게 하고? 이혼하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도연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민준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수민이 단호하게 답했다. 아버지의 폭력을 보며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욕설을 내뱉으며 돌아갔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언론에 기사가 나기 시작했다. 요즘 어머니들의 막무가내 자기 딸들 편들기, 가정 해체를 부추기는 무분별한 이혼 조장, 부부싸움을 사회문제로 만드는 것은 옳은가? 여론이 조금씩 도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수미는 점점 흔들렸다. 엄마, 그냥 그만하자. 나만 참으면 돼. 수민아. 정희가 딸의 손을 붙잡았다. 체면은 남들이 보는 거야. 하지만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거다. 우리는 지금 명예를 지키는 전쟁을 하는 거야. 하지만 적들의 반격은 예상보다 거셌다.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박도연 측에는 쟁쟁한 변호사들이 앉아 있었고 방청석에는 언론과 구경꾼들이 빼곡히 들어찬 상태였다. 피고인 박도연은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박도연 측 변호인이 일어섰다. 유명한 대형 로펌 출신으로 이런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였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간의 다툼이 과장되어 법정까지 온 것입니다. 피고인은 평소 모범적인 직장인으로 가정에 충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수민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피해자는 남편으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십니까? 거의 매일 밤 술에 취해서 저를 때렸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를 내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을 비틀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박도현 측 변호인이 끼어들었다. 병원 진단서, 사진 그리고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수연이 일어서며 증거들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상처들은 일상생활 중에도 생길 수 있는 것들이죠. 피해자가 직접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있습니까? 변호인의 공격이 거셌다. 수민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피해자는 왜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폭행이었다면 즉시 신고했을 텐데요. 그건 가정이 깨질까봐. 그렇다면 결국 참을 만한 수준이었다는 뜻 아닙니까? 법정 분위기가 도연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수민은 말문이 막혔다. 더 이상 증인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수연이 항의했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다. 그때였다. 증인이 있습니다. 웅장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다. 오상훈이 법정 뒤쪽에서 일어서고 있었다. 75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로 서 있는 그의 모습에서 위험이 느껴졌다. 누구십니까? 판사가 물었다. 군의관 오상훈입니다. 증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박도현 측 변호인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무슨 증언입니까? 20년 전 윤정희 씨의 남편이 군에서 사고로 사망했을 때의 일입니다.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상훈이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것이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그때도 진실이 은폐되었습니다. 상급자의 폭력에 의한 사고였는데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오상훈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것은 그때 은폐되었던 진짜 보고서입니다. 상급자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윤정희 씨의 남편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법정이 시끌해졌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왜 이제서야 이것을 공개하십니까? 그때는 내가 겁쟁이였습니다.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오상훈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와 결의가 담겼다. 이 가족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폭력이 은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윤정희를 바라봤다. 정희야, 미안하다. 2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다. 정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녀는 굳게 입술을 다물었다. 박도연 측 변호인이 급히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것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관련 있습니다. 오상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폭력의 대물림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세력들의 공통점.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언론도 대서특필했다. 판세는 완전히 뒤집혔다. 박도연은 변호인석에서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20년 전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현재의 사건도 새로운 관점에서 조명받기 시작한 것이다. 휴정하겠습니다. 판사의 선언과 함께 첫 번째 반전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이 재개되었다. 오상훈의 폭탄 발언 이후 법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언론들은 20년 전 사건과 현재 사건을 연결지으며 대서특필했고 여론도 수민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하지만 박도연 측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직접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박도연이 증인석에 섰다. 그의 얼굴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피고인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입니까? 판사의 질문에 박도연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했다. 사실입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법정 전체에 울렸다. 방청석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왜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저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맞으며 자랐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박영준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서 얼굴이 굳어졌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집에서는 작은 일에도 저를 때렸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숙제를 못했다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고. 매일 맞았습니다. 어머니도 말리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더 화를 낼까 봐서. 법정이 숨죽인 채 그의 말을 들었다. 중학교 때부터는 친구들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면 주먹이 먼저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도 때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견디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화가 나면 다른 사람을 때리면 기분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당연한 거였어요. 수민이 증인석의 도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결혼한 후에도 그런 행위가 계속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어요. 수민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시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수민이에게 손을 댈 때마다 이러면 안 되는 데라는 생각은 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아버지가 된 것 같았어요.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박영준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로 인해 수민이를 때릴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윤정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하자 정희가 천천히 도연을 바라봤다.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권리는 없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차갑지만은 않았다. 당신의 아버지가 잘못한 것처럼 당신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리는 여기서 끊어져야 해요. 민준이가 또다시 당신처럼 자라서는 안 됩니다. 도연이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봤다. 상처받은 사람은 더 강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강해져야 해요. 방청석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폭력의 대물림이라는 아픈 현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수민아. 도연이 수민을 바라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아버지가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나 봐. 수민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분노와 연민, 안도감과 슬픔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앞으로 민준이를 보호해줘. 나처럼 키우지 마. 법정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폭력이 만들어내는 악순환, 그리고 그것을 끊어내려는 의지. 복잡하고 아픈 현실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와닿았다. 2주 후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 박도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그리고 분노조절 치료 의무 이수를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와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며 치료 과정에서의 경과에 따라 형량이 조정될 수 있음을 알린다. 판사의 선고가 끝나자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수민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윤정희 씨, 이번 재판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체면과 명예의 차이를 알았으면 합니다. 체면은 남들이 보는 겉모습이지만 명예는 스스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엇입니까?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어머니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한 달 후 수민은 민준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할머니의 집에 들러 함께 아침을 먹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민준이의 질문에 수민은 잠시 망설였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다. 민준아, 아빠는 지금 아픈 마음을 치료하고 있어.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단다. 그럼 다시 만날 수 있어? 글쎄. 아빠가 정말 많이 변하면 그때 생각해보자. 정희는 손주를 안아 올리며 말했다. 민준아, 할머니가 하나 가르쳐 줄게. 화가 나도 절대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 왜? 힘은 약한 사람을 보호할 때 써야 하는 거란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비겁한 거야. 할머니처럼? 맞아, 할머니처럼. 그날 오후 정희는 혼자 남편의 묘를 찾았다. 오랜만에 찾은 묘소는 잘 관리되어 있었다. 여보, 이번엔 지켜냈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 들렸다. 20년 전엔 당신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번엔 우리 딸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손주도. 정희는 가방에서 낡은 군 수첩을 꺼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가 있었다. 작전 완료. 결과 승리. 그 아래 새로운 글을 적었다. 새로운 임무, 더 이상의 수민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이상의 민준이들이 폭력을 보며 자라지 않도록. 저녁 무렵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수민이 민준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수연도 일을 마치고 와 있었다.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버지 성묘하고 왔어. 아, 그러셨구나.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예요.
가족이 함께 앉은 저녁 식탁.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할머니 내일도 운동해? 민준이의 질문에 정희는 웃으며 답했다. 물론이지. 할머니는 평생 군인이거든.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집안에는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었다. 몇 달 후 정희는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72세에도 싸울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 젊은 여성이 정희에게 말했다. 나이는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정희의 답변이었다. 어느 날 뜻밖에도 박도현에게서 편지가 왔다. 어머님께. 제가 치료를 받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수민이와 민준이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는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회신을 적었다. 변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변했다면 언젠가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가족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정희는 다시 수첩을 펼쳤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 사회의 모든 폭력에 맞서는 전쟁. 체면이 아닌 명예를 지키는 전쟁. 72세 윤정희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다. 아름답고 희망적인 빛이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못다 한 일들을.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흰 머리카락을 살짝 날렸다. 그 모습은 여전히 당당했고 의연했다. 윤정희의 전쟁은 끝났지만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윤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으셨나요? 72세의 나이에도 딸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전투를 선택한 그 용기. 체면은 남들이 보는 것이고 명예는 스스로 지키는 것이다. 이 말이 계속 가슴에 남네요.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수민이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계세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신고 112번.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면 좋겠어요. 오늘 웅이어멈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